안녕하세요. 소리로 행복을 담아드리는 소담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있는 곳은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햇살과 바람이 가장 좋은 시간에 넓고 푸르른 잔디가 매력적인 한 카페에 갔었는데요.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따스한 햇살과 봄바람을 즐기면서 읽고 싶은 책을 마음껏 읽다가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이요. 바로 제가 오늘 카페에서 읽었던 책이에요. 강세영 작가님의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던 책 나는 아직 어른이 되려면 멀었다 또한 강세영 작가님의 저서였잖아요. 라디오 작가로 일하실 때 쓰셨던 오프닝 멘트들을 엮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책은 읽다 보면은 책의 화자가 작가님인 듯 아닌 듯 또 글의 내용이 작가님의 스토리인 듯 아닌 듯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더 재밌기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책은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온전히 강세영 작가 본인의 얘기를 담은 에세이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과 그 안에서 작가님이 직접 느꼈던 단상을 들여다보면요. 몸은 어른이지만 마음은 아직 온전한 어른이 되지 못해 힘들고 아픈 우리에게 따스한 공감과 위로를 전해주는 느낌입니다. 본격적으로 낭독을 하기 전에요. 책 뒷표지 날개에 적힌 글을 좀 읽어 드릴게요. 이 부분이 본문 중간중간에 또 나오기도 하는데 참 좋아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 왜 이렇게 평범한 걸까? 난 왜 이렇게 어중간한 걸까 생각해 본 적 있다면 받은 사랑보다 받은 상처를 더 오래 간직하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징징대는 나 자신에게 짜증내 본 적 있다면 모든 것이 들통나버릴까봐 내가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들통나버릴까봐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두려워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했다면 그렇게 설렘보다 걱정이 앞선다면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절룩거리는 기분으로 사는 건 아니구나. 세상에 나만큼이나 혹은 나보다 더 느린 사람도 참 많구나. 때때론 이런 발견이 반갑고 위안이 되기도 하니까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어떠세요? 저는 이 부분 읽고 참 많이 와닿았었는데 책이 궁금해지시나요? 자, 그럼 제가 좋았던 부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엄마의 김치. 엄마와 함께 살 때도 나는 엄마 얼굴을 자주 볼 수 없었다. 10년 가까이 라디오 밤 프로그램을 했던 탓에 언제나 나는 엄마가 이미 잠든 늦은 밤에나 집에 들어갔고 일어나 보면 엄마는 이미 나가고 없었다. 집에서 엄마와 얼굴을 마주하고 밥을 먹는 일도 별로 없었다. 오후에나 일어나면 언제나 출근하기 바빴고 저녁은 방송국에서 먹었고 늦은 밤 집에 돌아와 먹는 야식을 엄마와 먹을 순 없으니까. 가끔 엄마와 저녁을 먹을 때라곤 거의 집안 행사였던 것 같다.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네 둘, 오빠네 둘, 어린 조카가 넷이나 되는 가족 모임은 언제나 난장판이었다. 그러니 내가 엄마와만 단둘이 마주하고 밥을 먹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근 10년 동안. 그런데 독립 후 오히려 잦아졌다. 2주에 한 번씩은 엄마 집에 가니 그때마다 엄마와 단둘이 마주 앉아 밥을 먹게 됐고 그때마다 나는 짜증이 났다. 이걸 나 혼자 어떻게 먹어? 둘이 먹는 밥상인데 언제나 대가족 밥상이었기 때문이다. 제발 하나만 해요. 하나만.
고기면 고기, 찌개면 찌개, 생선이면 생선, 잡채면 잡채, 한 번에 하나씩만. 이걸 다 내가 어떻게 먹어? 나는 언제나 엄마의 푸짐한 상차림이 불만이었고 엄마는 언제나 내가 많이 먹지 않는 것을 섭섭해했다. 하지만 사람이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다. 엄마의 밥상은 언제나 그 한계를 훨씬 초과한 양이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또 언제나 싸워야 했다. 집에서 밥 거의 안 먹는다니까. 다 썩어서 버려. 엄마랑 살 때도 집에선 밥을 거의 안 먹던 내가 독립하고 밥을 해먹겠냔 말이다. 가끔 라면 먹을 때 필요한 김치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가 싸주는 반찬은 언제나 너무 많았고 들고 가기도 무거웠고 언제나 상해에 버려야 했으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귀찮고 버리면서도 괜한 죄책감이 들었다. 그러니 나는 언제나 엄마가 싸놓은 반찬을 덜어내려 했고 그때마다 섭섭해하는 엄마와 다투다 보면 나는 또 내가 나쁜 자식인 것 같아 더 짜증이 났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가 입원을 했다. 작년부터 큰 병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을 몇 가지 진단받은 터였는데 이제 어느덧 할머니 나이가 돼버린 엄마이기에 조금만 무리를 해도 이렇게 입원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였다. 넌 밥 먹었니? 반찬 하나도 없을 텐데. 죽을 사들고 병원에 들락거리는 나를 보고 엄마는 또 반찬 타령을 했다. 입원에 누워서까지 반찬 타령을 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나는 또 짜증이 났다. 지금 내 반찬 걱정할 때야. 엄마 몸이나 얼른 나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엔 더 화가 났다. 왜 엄마는 나를 꼭 나쁜 딸로만 만들어버리는지. 그게 또 화가 났다. 다행히 엄마는 곧 퇴원했지만 아직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라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의사는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런데 며칠 후 김치가 떨어져 엄마 집에 갔더니 또 상다리가 부러져라 밥상을 차려놓는 거다. 오늘은 그냥 밖에서 먹자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또 이 더운 여름날 전기세 아깝다고 혼자 있을 땐 에어컨도 안 틀면서 하루 종일 더운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 이 음식들을 하고 있었을 엄마를 생각하니 오늘은 밖에서 먹자고 했잖아. 나는 또 버럭 화가 났다. 반찬 다 떨어졌을 텐데 어차피 그거 해야 되니까. 김치만 가져오면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반찬도 한 줌 해놓은 엄마. 나 이거 다 안 가져가. 내가 아예 안 가져가야 다음에 안 하지. 다음에는 진짜 안 할 테니까 이번 건 그냥 가져가. 이미 해놨으니까. 엄마의 그 말에 나는 더 화가 나고 말았다. 저번에도 그랬잖아. 저번에도. 내가 반찬하지 말라고 100번도 넘게 말했는데 맨날 또 하잖아. 나 진짜 안 가져가. 아무것도 안 가져가. 너네 애가 왜 이렇게 못됐니? 엄마가 하루 종일 고생해서 해놨으면 그냥 가져가서 맛있게 먹으면 좋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고생 안 하고 나도 고생 안 하고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하면 되잖아. 결국 밥상머리 앞에서 엄마와 나는 큰 소리로 다투기 시작했다. 그러다 엄마가 먼저 확 등을 돌리고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한참의 정적. 엄마. 나는 너무 속이 상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다른 건 필요 없고 엄마가 담가준 김치는 오래오래 먹고 싶어. 그렇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나의 진심. 그러니까 나온다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고생하지 말고 차라리 나가서 운동도 하고 놀아. 그렇게 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살면서 오래오래 김치 담가주면 안 돼? 하지만 이 말은 하지 말 걸 그랬다. 나중에 돈 주고 김치 사 먹게 되면 내가 얼마나 슬프겠어. 나는 결국 엄마를 울리고 말았다. 나는 그날 결국
엄마가 해놓은 반찬을 모두 바리바리 싸들고 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작은 냉장고 가득 엄마의 반찬을 채워놓고 나니 또 한숨이 나왔다. 아, 이걸 언제 다 먹어? 그러면서도 후회가 됐다. 나중에 버리더라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져왔으면 좋았잖아. 역시 나는 못된 자식이구나 싶어서. 그러다 이번엔 내가 찔끔 눈물이 났다. 정말 너무 슬플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못된 자식이라 너무 슬플 것 같았다. 정말 언젠가 돈을 주고 김치를 사 먹는 날이 오면 정말. 결혼식에 갔다 딱 한 번 울컥했던 적이 있다. H는 대학에서 내가 가장 먼저 만난 친구였다. 입학식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는 버스 내 옆자리에 앉았던 친구. 나는 재수를 했고 H는 빠른 년생 친구였기에 거의 2살 터울이 났던 만큼 처음 우리의 대화는 이러했다. 그래도 동기인데 말 편하게 해요. 어휴, 어떻게 그래요? 누난데. 볼이 발개져 쑥스러워하던 H. 그때 H의 얼굴엔 꼭 이렇게 쓰여있는 것만 같았다. 나 순진, 나 범생, 나 곱게 자라 예의 바름. 하지만 작고 거친 술자리로 눈 깜빡할 새 3월이 지나자 H가 나를 부르는 호칭은 이렇게 바뀌어 있었다. 야 이년아. 하지만 그 말을 할 때조차 H의 표정은 어쩐지 어색해. 나는 그냥 웃겼다. 어떨 때는 친구 같고 어떨 때는 막내 동생을 넘어 아들 같기도 했던 H라 과친구들은 우리를 모자관계라 놀렸다. 남녀관계의 애틋함 같은 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 H에게 여자친구가 생겼을 때는 정말 며느리가 생긴 기분이었고 나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을 때는 새아빠를 소개해주는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H는 내게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의 친구였다. 그런 H가 나보다 먼저 결혼을 했다. 아들 결혼식인데 왜 한복 입고 가야지. 친구들의 장난에 나도 따라 웃었다. 부럽다거나 그의 신부에게 질투가 난다던가 하는 감정은 전혀 없었다. H의 지난 아픈 연애들도 모두 지켜봐왔던 친구의 입장에서 그의 행복한 결혼식은 나에게도 큰 기쁨이었다. 그런데 결혼식 중 H와 신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짤막한 글과 더불어 슬라이드로 비춰지는데 갑자기 내가 울컥. 20살 무렵에 H가 등장하는 부분에선 정말 울 뻔했다. 이건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오지랖인지 아들 장가 보내는 엄마 마음, 아니 딸 시집 보내는 아빠 마음 같은 게 뭉글뭉글 솟아 눈물을 참느라 혼났던 기억. 그런데 그건 분명 H가 이성 친구였기 때문은 아니었다. 동성 친구인 제이와 나는 10년 넘게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내왔지만 서로의 남자친구는 거의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만날 때 절대 남자친구를 대동하지 않는다. 그럼 남자친구 욕을 못하니까. 절찬리 연애 중일 때도 적당한 남자친구 뒷담화는 필요하다. 또 남자친구와는 할 수 없는 여자들만의 대화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이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 물론 그 전과 마찬가지로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처음 만남부터 사귀게 된 과정, 그의 장단점과 성격까지 모두 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의 연애 상황을 보고하는 사이니까.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다. 내가 제이에게 이런 말을 한 건 처음이었으니까. 언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나는 처음으로 제이의 남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그리고 또 처음으로 제이의 남자친구와 잘 지내야 할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꽤 오래 만날 것 같았으니까. 그가 제이의 모든 일상으로 들어올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제이의 그 모든 일상에는 나 또한 포함돼 있기에 그와 나는
잘 지내야 할 것 같다는 기분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리고 나는 서운했다. 내가 지금 혼자라 연애가 부러운 것도 아니고 제이가 나에게 얄밉게 혹은 섭섭하게 대한 것도 아닌데 나는 서운했다. 그것도 많이, 아주 많이. 딸 시집 보내는 아빠 마음이라도 된 양 또다시 펼쳐진 감정의 오지랖. 언젠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다. 20살 무렵 우리가 가장 쉽게 하게 되는 착각 중 하나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일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20살 무렵 나도 그런 착각을 했다. 하지만 그 시절 매일 붙어 다니던 친구 중 지금은 연락조차 안 되는 친구도 있다. 물론 그 시절 친구 중 지금도 가깝게 지내는 친구 또한 분명 있다. 하지만 그 또한 조금은 다른 관계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일 거라는 생각은 착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영원히 연락하며 지낼 거라는 생각은 이뤄질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과 영원히 지금과 같은 관계로 함께일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 맞다. 사람은 변하니까, 상황은 달라지니까, 그렇게 관계 또한 달라지니까. H는 결혼을 했고 J는 새로운 일상으로 이어질 연애를 시작했다.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서로를 덜 아끼거나 덜 챙기거나 덜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배려하느라, 더 아껴주느라 우리의 관계는 달라질 것이다. 날 너무 배려하진 말아줘. 그럼 나 섭섭해질 것 같아. 제이는 말했다. 하지만 아마도 난 배려하게 될 것이다. 아무 때고 불쑥 전화하거나 주말 약속을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여행을 함께 가자고 조르지도 않을 테고 나는 이제 늘 제이를 생각함에 있어 제이의 남자친구 마음 또한 헤아리려 할 테니까. 그래야 우리 셋이 모두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을 테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시간은 언제나 흐르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씩 흘러간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 또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것. 나는 아직 그것을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기엔 철이 덜 들었나 보다. 친구의 연애. 내가 더 기쁘고 그래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지만 서운함 또한 어쩔 수가 없다. 딸내미 시집 보내는 아빠 마음이라도 된 양 감정의 오지랖이 팔락팔락. 나는 지금 몹시 쓸쓸해하고 있으니 말이다. 투자 회수 가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즐거웠다. 안 그래도 새벽별 보고 등교해야 하는 고등학생이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일찍 눈을 떠 더 일찍 학교에 갔다. 아직 조용한 교실 문을 열면 나보다 먼저 와 점심 도시락을 아침으로 까먹고 있던 친구. 그 옆에 앉으면 나도 배가 고파져 숟가락을 들었고 그렇게 밥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노트를 바꿔봤다. 친구는 만화를 그렸다. 나는 소설을 썼다. 밤사이 각자의 독서실과 집에서 그리고 쓴 만화와 소설을 바꿔보는 일. 그것이 우리 아침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고3이 됐다. 친구는 제법 공부를 잘했다. 그것이 문제였다. 친구는 더 이상 만화를 그릴 수 없었다. 친구는 좋은 대학, 만화와 전혀 관련 없는 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 그리고 몇 년 후, 나 회사 그만뒀어. 친구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만화를 배우러. 참 많은 말이 있었다. 이제 와서 만화 공부를 해 뭐 하겠다는 건데.
만화가가 된다 한들 밥 먹고 살기 힘든 직업 아니니? 엄청 성공하지 않으면 힘들 텐데 너한테 그런 재능은 있니? 갔다 와서 만화가도 못 되고 나이만 먹고 결혼 시기도 놓치고 그래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 많은 말들에 나는 고개를 갸우뚱. 나는 도리어 기뻤으니까. 학창시절 서로의 노트를 바꿔보던 추억이 떠올라 친구의 만화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뻤고 그래서 응원해주고 싶었고 심지어 부럽기까지 했으니까. 다 나를 아끼고 걱정해줘서 하는 말이라는 거 아는데 나 신나. 하루 종일 두근두근 그 어느 때보다 설레. 그럼 되는 거 아닐까? 그럼 해도 되는 거 아닐까? 그러게 말이다. 친구는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동안 자신이 모은 돈을 들고 일본으로 갔다. 내 힘으로 내 즐거움을 위해 꼬박 4년을 투자해 공부한 친구.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30이 넘은 나이였다. 그리고 친구는 지금 만화를 그리고 있지 않다. 그때 좋은 회사 안 그만뒀으면 좋았잖니. 그때부터 돈 차곡차곡 모았어도 이미 자리 잡았을 텐데. 그때 왜 바보같이 철없이 현실을 너무 몰랐다 네가. 또 많은 말이 있었다. 나는 또 고개를 갸우뚱. 친구의 지난 4년이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생각되는 걸까? 그 많은 말에 그 많은 사람들에겐.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생각보다 소설은 아예 안 보는 사람들도 많아. 기발한 소설? 아이디어? 신선하네. 그런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내 삶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니까 그 시간에 그냥 실용서를 보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참 많아. 어쩌면 같은 얘기일지도 모르겠다. 내 삶에 현실적인 혹은 바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소설을 읽지 않는다. 앞으로의 삶에 처음부터 경제적인 이득 혹은 손에 잡히는 성과 따위는 불투명했던 만화 공부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둘 모두 투자 회수 가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으니까.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들어가는 일. 그러니까 투자에 앞서 회수 가치를 따져봐야 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친구의 투자, 늦은 나이에 번듯한 직장을 그만두고 만화 공부를 했던 것은 회수 가치가 전혀 없는 종목에 투자해 결국 손해만 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 아닐까? 나는 소설을 읽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독서 투자에 있어 소설보다 실용서가 더 회수가치 높은 종목이라 여기는 거니까. 반면 나는 소설의 회수가치를 더 높게 여기는 거고. 만화에 대한 친구의 투자 마인드 또한 마찬가지였던 거다. 나 신나. 그 어느 때보다 설레. 그럼 되는 거 아닐까? 지금 나를 설레게 하는 것. 그것이 친구에게는 그 무엇보다 매력적인 회수가치였던 거다. 경제적 이득, 현실적인 안정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회수가치. 하지만 결국 실패했잖아. 지금 만화 안 그리잖아. 그럼 결국 투자 실패 아니야? 그 또한 친구와는 다른 투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 방송 작가는 기본적으로 모두 프리랜서이긴 하지만 그중 라디오 작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다. 고정된 시간에 매일 출근, 그러니 매달 정해진 날짜에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온다. 내가 그 비교적 안정적인 라디오 일을 그만두고 이제 조금 다른 글을 써보고 싶다고 했을 때 나를 가장 지지해주고 응원해줬던 사람은 바로 그 친구였다. 그때 만화 공부를 안 했더라면 그게 더 후회가 됐겠지. 나를 설레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해 부딪혀 봤다는 거,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닐까?
비록 재능의 한계를 느끼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웃어 보이던 친구의 얼굴이 내게는 가장 큰 용기가 되어줬다. 실패해도 괜찮은 거다. 아니, 처음부터 경제적 가치가 목표였던 일이 아닌 만큼 실패라 말할 수도 없는 거다. 지금 내게, 우리에게 이만큼의 기쁨, 이만큼의 설렘을 줬다면 내 인생에서 무엇을 더 가치 있는 투자, 회수율 높은 투자라고 생각하는가는 어차피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익숙함을 놓아버린다는 것. 내가 무척 좋아하는 만화가 완결됐다. 18 소년이 주인공인 만화였다. 소년은 쭉 18이었다. 그래서 자신은 18이라고 한 것뿐인데 그건 10년 전 얘기고 너는 사실 28이야 라고 말하는 상대를 향한 소년의 절규. 이건 문제가 심각해요. 소년 만화 캐릭터로서 28이라니.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내가 벌써 28? 어떡하지? 이 취업 빙하기의 가혹한 시대에 아직 팔팔한 청춘이라 상관없다며 빈둥빈둥 놀기만 했는데 이제 난 어쩌면 좋냐고. 영원한 18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훗.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뒤로 한 채 만화는 끝이 났다. 벌써 10년이라니. 이 만화와 함께한 10년의 추억을 되돌아보게 되는 애틋함. 이렇게 끝이라니. 이젠 더 이상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날 수 없다는 섭섭함. 보다 먼저 든 생각. 이렇게 놓아버리다니. 어떻게 이렇게 놓아버릴 수가 있지? 스토리 중심의 만화가 아닌 매회 다른 에피소드로 이뤄지는 만화였기에 나 이제 그만할래. 만화가의 종전선언이 더 갑작스럽고 놀라웠다. 어차피 만화가라는 직업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것이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 생각됐다. 물론 매번 새로운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것도 고된 일이었겠지만 그래도 이미 만들어진, 그것도 10년에 걸쳐 탄탄하게 다져진 캐릭터들이 있다는 건 맨바닥의 헤딩과는 차원이 다르다. 심지어 두터운 독자층까지 갖추고 있었던 만화. 조금 인기 있는 드라마도 시청률 안 떨어지면 몇 번이고 연장하고픈 게 제작진 마인드인데 10년을 그려온 만화를, 그것도 인기 절정의 순간에 여기서 끝을 선언한다는 게 어떻게 쉬웠겠냐 말이다. 그런데 만화는 끝이 났고 그 끝에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10년의 익숙함을 놓아버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도리어 만화가는 시원해하고 있었다. 만화는 타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만둬야 할 때 깨끗이 그만둬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10년은 채워야지 했더니 사실 마지막 1, 2년은 무척 괴로웠노라고 고백했다. 그 후기에선 놓아버림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다른 세계에 대한 열망이 보였다. 그래서 이 말 또한 떠올랐다. 미친 짓이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말이란다. 쉘든이 말해줬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 매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삶을 기대하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게 편하고 익숙한 것은 아무것도 놓아버리기 싫은데 내가 꿈꾸는 것은 지금과 다른 무언가라면 미친 거라는 얘기. 그런데 나는 10년 만에 완결된 만화책을 덮으며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한 거다. 어떻게 놓아버릴 수 있었을까? 10년의 익숙함을. 나는 놓아버림이 익숙지 않은 사람이었나 보다. 하지만 또 부러워는 하겠지. 그 만화가가 또 멋진 새로운 만화로 컴백하면 말이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는 익숙함을 벗어던질 수 있는 자만이 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깨달을 때도 됐는데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누구나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 기본적으로는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나는 종종 나를 소설가라고 소개하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 행복하겠다고 부러워하는 회사원이나 주부들을 자주 만난다. 그때마다 나는 심히 의심스럽다. 한 번은 자사에 대한 자부심이 은근한 어떤 대기업 직원이 나에게 저도 대학 때 문예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던 소설가 지망생이었어요. 이제는 이렇게 평범한 샐러리맨이 되었지만 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이 말이 나의 진짜 꿈은 한때 나도 소설가 지망생이었던 적이 있지 하고 말할 줄 아는 샐러리맨, 그래서 낭만성까지 갖춘 듯한 그러나 어쨌든 경제적으로 안정된 대기업 충성 샐러리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이 글을 처음 접했을 때 통쾌하면서도 한편 뜨끔한 마음이 들었다. 라디오 작가로 일하면서 나 또한 부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이 직업의 고충에 대해선 궁금해하지도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 한편 나 또한 늘 방송 원고가 아닌 다른 글을 꿈꿨다. 하지만 어쨌든 매달 월급이 들어오는 직업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더 우리는 누구나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 기본적으로는 나는 그렇게 믿어왔다. 누군가를 부럽다 말하기 전에 혹 노력해 봤는가? 지금의 나, 지금의 내 생활을 바꿔보려 노력해 봤는가? 머리로만 말고 실천에 노력해 봤는가? 정말 최선을 다해. 너무 쉽게 불평하고 포기하고 타인의 삶을 부럽다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나 또한 사람인지라 나와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 같은 사람들을 볼 때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내가 100걸음 달려야 겨우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한두 걸음이면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 그래도 나는 그런 불평도 일단 100걸음을 다 달린 다음에나 할 수 있는 것, 그래야 괜한 투정으로 비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어쩌면 조금 오만했던 걸지도 모르겠다. 죽을 만큼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노력만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라는 아직 젊은, 아니 아직 어린, 그래서 오만했기에 가능했던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것. 내가 나로 태어난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도 세상엔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찾아오는 재앙이 있다는 것.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그저 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재앙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도 세상엔 분명 존재하고 그것이 내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지나칠 만큼 휘청거렸다. 선택의 여지 따위는 없다는 것이, 평생 해독제를 찾아 헤맸으나 처음부터 해독제 따위는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듯 허탈했고, 그 허탈함 안에서 나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끙끙거렸다. 우리는 누구나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고? 내가 헛소리하면서 살았구나. 인생은 그저 랜덤일 뿐이었는데 나의 의지나 노력 따위와는 상관없이 랜덤으로 축복과 재앙이 배정되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치열하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끙끙거리던 어느 날 멍하니 드라마만 보고 있던 내게 불쑥 찾아와 준 말이 있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평온을 주옵시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그 둘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드라마 스토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BGM처럼 흘러가던 엑스트라들의 기도문이었다. 나는 그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 다시 봤다. 그 안에 내가 지금껏 찾지 못하고 있던 답이 있었으니까.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 내게 찾아온 불행 앞에서 나는 그것을 배웠다. 하지만 나는 아직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만 원망하느라 바빠서 내게 선택권이 없는 것들만 바라보며 자기 연민 떨어대느라 바빠서. 나는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 기도문만은 꽤 오랫동안 마음에 품게 될 것 같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그 둘을 분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는 누구나 선택한 삶을 살아간다. 기본적으로는. 단, 세상에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내게 선택권이 없는 것도 존재한다. 그렇다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다 바꾸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만 원망하며 사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나는 그런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통각 역치. 선배, 이번 주에도 산에 가요? 선배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따라 나선 산행. 선배의 산행 친구들과 여럿이 담소를 나누며 산에 오르는 일은 제법 즐거웠다. 초보인 나에 대한 배려로 쉬운 코스를 오른 덕에 그리 힘들지도 않았고, 조금 숨이 차다 싶으면 과일 먹을까? 누군가의 가방에서 복숭아가 나왔고, 조금 덥다 싶으면 누군가 얼음물을 건네줬고, 체력이 붙인다 싶으니 간단한 도시락이 펼쳐졌다. 아무것도 준비 못한 내가 미안할 정도로 산을 잘 아는 초보의 페이스까지도 너무나 잘하는 일행들 덕에 쉬다 오르다, 그렇게 쉬다 오르다 하는 새 어느덧 정상. 너 제법 복이 있는데? 이렇게 시야 좋은 날도 드문데. 선배의 말처럼 탁 트인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는 파란 하늘, 흰 구름, 그리고 바람. 이 바람 맛에 산에 오르는 거지. 옆에서 들려오는 말에 절로 끄덕여지는 고개. 그렇게 얼마나 바람 맛을 보고 있었을까. 내 옆으로 다가온 선배가 불쑥 물었다. 선배 특유의 그 무심한 말투로. 무슨 일 있었니? 역시 선배는 알고 있었나 보다. 꽤 오래전 무척 힘겨웠을 때가 있었다. 미친 사람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던 그때의 나를 지켜봐주고 다독여줬던 선배. 그래서였다. 불현듯 며칠 전 선배가 떠올랐고, 일요일마다 산에 간다던 선배의 말도 함께 떠올라 무작정 따라 나선 것. 그런데 참 이상했다. 분명 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고, 지금의 내가 몇 년 전의 나보다 덜 아프고 덜 슬픈 것도 아닌데, 지금 나는 미친 사람 노릇은 하고 있지 않았다. 사람의 적응력이란 게 때론 놀랍지. 선배는 말했다. 힘든 일이 거듭되면 사람은 고통에도 점점 익숙해진다고.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날뛰어봐야 소용없다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돼서인지도 모른다. 어쩌면 미친 사람처럼 아픈 티를 낼 수 있는 것도 젊음의 특권이라는 걸 나이를 통해 알게 돼서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나는 선배의 말에서
역치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역치. 자극에 대해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 강도. 언젠가 통각 과민증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특수한 종류의 병적 상태에서 통각 역치가 현저히 낮아져 작은 아픔도 큰 고통으로 느껴지는 증상.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 통각 불감증도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역치가 높아져 웬만한 아픔에는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증상 말이다. 처음 기타를 배울 때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고 아프지만 계속 치다 보면 굳은 살이 박여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고통도 거듭되면 어느새 굳은 살이 박인 듯 마음 또한 딱딱해져 통각 불감증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힘든 일을 많이 겪을수록 고통의 크기가 클수록 마음의 통각 역치가 점점 올라가 웬만한 일에는 무던해지는 것. 통각 불감증. 언젠가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에 성숙해지지 않아도 좋으니 그만 아팠으면 좋겠다는 글. 나를 성숙시킬 만큼 큰 아픔은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글. 그런데 나는 어느새 또 성숙해지고 만 것일까? 분명 아프고 슬픈 일이 일어났는데도 나는 미친 사람 노릇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저 선배를 따라 산에 오르고 싶었고 산을 오르며 일행들과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고 정상에서 부는 바람 맛에 한참을 멍. 그저 그뿐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도리어 조금 씁쓸했을 뿐. 네. 오늘은 강세영 작가님의 나는 다만 조금 느릴 뿐이다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깊은 밤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얻으셨길 바라고요. 좋으셨다면 꼭 책 끝까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담 책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